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상하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남는 순간이 있다는 것. 더 아이러니한 건 내 전부를 주고 키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일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화 한 통을 기다리다가도 괜히 휴대폰 화면만 몇 번이고 켰다 껐다 한 적이 있다면 반찬은 자식이 좋아하던 걸 여전히 습관처럼 만들고 있는데 정작 함께 먹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조금 뒤로 가 계세요처럼 들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지 서운한 부모의 푸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이미 하나의 세계였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한 사람 앞에서 가장 작아지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의 문을 이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실 한 생을 2번 사는 일과 비슷합니다. 내 몸으로 한 번 살고 내 마음으로 또 한 번 삽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었고 아이가 넘어질 때 대신 다쳐주고 싶었고 아이가 울 때는 그 눈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같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기 인생을 조금씩 뒤로 미룹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나중에로 보냅니다. 내가 입고 싶던 옷 한 벌 대신 학원비를 냈고, 가고 싶던 여행 한 번 대신 등록금을 준비했고, 늦은 밤 피곤해 절어도 자식 방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물 한 컵이라도 놓고 나왔습니다. 그 시절 부모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쪽이 더 바쁜 일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고 제자리를 찾아가면 부모는 문득 알게 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비워둔 자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안마의자처럼, 주방 구석 오래된 앞치마처럼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집안의 기능이 되어 있었다는 거요. 밥 해주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데 기능은 고마움의 대상이 되기보다 익숙함의 배경이 되기 쉽습니다. 늘 있었으니까요. 늘 해줬으니까요.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 익숙함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가장 조용하게 달아갑니다. 그 조용한 마모가 어떻게 서운함을 넘어 상처가 되는지 이제 그 깊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픈 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자식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엄마 이거 어때? 하고 사소한 것도 묻던 아이가 이제는 다 결정한 뒤에 통보하듯 말합니다. 나 이번 주말엔 못 가.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그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말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문장보다 온도를 듣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일 때 들리던 온도와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건네는 온도는 너무 다르다는 걸 부모는 단번에 압니다.
식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을 늘 자식 쪽으로 밀어주던 손은 이제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 뒤에 괜히 어색하게 무릎 위로 내려갑니다.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놓고도 바쁠 텐데 오라고 하면 부담될까 싶어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명절 전날에는 괜히 냉장고를 정리하며 이번엔 오겠지 하고 기대하다가 막상 못 온다는 말을 들으면 괜찮은 척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집이 갑자기 너무 넓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실이 왜 이렇게 휑한지, 시계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부모는 그때 압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기다렸는데 닿지 못해서 외로운 거라는 걸요. 더 슬픈 건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흉보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 내가 잘못 키웠나 자책하는 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에 눌러앉습니다. 눌러앉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점점 표정이 되고 한숨이 되고 말수의 감소가 되고 이유 없는 눈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고도 자식을 미워하지 못할까요? 그 모순 같은 사랑의 구조를 알아야 비로소 내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아픈 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멀어져야 하는데 더 기다립니다. 서운하면 그만 기대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애도 사는 게 바쁘겠지. 내가 괜히 섭섭하게 받아들였나 보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럴 거야. 이 말들은 성숙한 이해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내 상처를 미루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미성숙까지 사랑으로 번역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피곤한가 보다 하고 약속을 미루면 사정이 있겠지 하고 무심하게 지나가면 원래 표현이 서툰 아이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의 부족함을 계속 품어줍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의 편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해도 그러려니 해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고 주변 친구에게 말해도 우리 집도 그래라는 체념이 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기 상처를 시대의 통과 의례처럼 여기게 됩니다. 다 그런 거라면 내가 유난 떨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다 그런 일이라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닙니다. 흔한 상처라고 해서 가벼운 상처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시는 한 번의 큰 말보다 더 깊게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무너질 시간을 뒤로 미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서운한 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건 사랑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당신 자신을 다시 돌봐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여기서 또 한 번 멈춥니다. 나를 돌본다는 게 대체 뭘까? 평생 남을 먼저 두고 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기 쪽으로 걸어올 수 있을까? 그 막막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변화 말입니다.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니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독립한 뒤에도 아침 식사를 습관처럼 4사람 분량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빈 자리들을 보고 숟가락을 멈춥니다. 어떤 부모는 주말마다 세탁기를 여러 번 돌리던 습관이 남아 이제는 많지도 않은 빨래를 괜히 나눠 돌립니다. 어떤 부모는 마트에 가서도 자식이 좋아하던 과자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들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부모의 삶에는 자식이 떠난 뒤에도 자식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실은 빈칸이 아니라 잔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이 잔상을 지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슬프니까,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상처는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컥하는 날이 있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허전한 식탁을 보며 멍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나는 생각보다 많이 지쳤구나. 이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병원에 가려면 어디가 아픈지 말해야 하듯 마음도 내가 어디서 아픈지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부터 부모는 비로소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왜 이럴까? 가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요.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붙잡고 있던 손이 드디어 삶의 키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삶의 키를 다시 잡는 일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박해서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압니다. 바로 그 사소한 변화들이 어떻게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은 정말 작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자식에게서 온 연락을 확인하는 대신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일. 누군가 먹고 싶어 할 메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하는 일. 세일한다고 무조건 가족 것부터 챙기던 손으로 이번엔 내 스카프 하나, 내 운동화 한 켤레를 고르는 일. 처음엔 이런 행동들이 어색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내가 즐겁자고 돈 쓰는 게 맞나?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오랫동안 나는 뒤로라는 방식에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자식을 다 키운 뒤에 나를 사랑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사는 연습은 완벽함이 아니라 허락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웃어도 된다. 나도 배우면 된다. 나도 설레어도 된다. 나도 내 하루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된다. 그 허락이 쌓이면 마음속에서 작은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들리지 않던 내 리듬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 미뤄둔 책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 늦은 커피를 마시며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길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느끼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햇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는지 알아가는 과정. 그건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일이 아니라 너무 오래 덮어두었던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자식을 향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덜 매달리고, 덜 흔들리고, 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해서 자식에게 받은 상처가 정말 옅어질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깊은 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힘든 이유는 사랑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랑한 만큼 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핵심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내 하루를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둘 생깁니다. 오늘 산책하며 본 꽃, 배우기 시작한 노래 한 소절, 서툴지만 완성한 뜨개질 한 줄, 오랜 친구와 나눈 웃음, 거울 앞에서 오늘 나 괜찮네 하고 혼자 미소 지은 순간,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알게 됩니다. 아,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누군가의 필요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빛날 수 있구나. 이때 부모의 사랑도 더 건강해집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참고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서운한 말에 무조건 삼키지 않고 그 말은 엄마 마음이 아프다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리한 요구에 다 맞추지 않고 이번엔 내가 쉬고 싶구나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을 때 더 오래 갑니다. 자식도 결국은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갖고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한 사람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늘 기다려주는 배경이 아니라 감정이 있고 취향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삶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서운합니다. 어떤 날은 씩씩하다가도 또 눈물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입니다. 밀려왔다가도 다시 나가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그 파도에 휩쓸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보며 숨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되찾는 여정에는 마지막으로 꼭 넘어야 할 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용서보다 더 어려운 그것, 기대를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문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에서입니다. 기대한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원래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기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 기쁨의 책임을 자식에게만 두지 않는 것, 연락의 빈도, 방문의 횟수, 표현의 크기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것,
물론 자식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무심함은 정당화될 수 없고 부모의 헌신이 당연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 남은 삶 전체를 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때 당신은 누군가의 성장판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계절을 살아야 합니다. 봄에는 늦게 핀 꽃도 꽃이고 가을에는 늦게 익은 과일도 과일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즐거움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야 당신 차례가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이 나이에라는 말에 겁먹지 말고 작아 보이는 행복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동네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것도 삶이고 좋아하는 컵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삶이고 배우고 싶던 걸 등록하는 것도 삶이고 오래 묵힌 슬픔을 말로 꺼내는 것도 삶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옵니다. 자식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날이 아니라 자식 생각이 나도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미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사랑하지만 매달리지 않고 기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아프지만 잃어버리지는 않는 상태. 그게 성숙한 부모의 마지막 힘입니다. 그 힘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상처 이후에도 사람이 다시 빛날 수 있다는 증거. 그 희망의 결말로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실패한 사랑의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때로는 내 자식에게조차 소외를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견디는 삶이 아니라 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의 박자에 맞춰 흔들리는 춤이 아니라 내 호흡과 내 속도로 추는 나만의 춤이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가끔 박자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발로 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필요가 나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 기쁨이 나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예전에는 가족의 일정이 내 하루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날씨가 내 하루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도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내가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서 많이 아팠구나.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줄 차례구나. 그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당신의 걸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씩씩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면서도 걸으면 됩니다. 천천히라도 나를 향해 걸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거울 속 당신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오래 돌아왔네. 그래도 잘 왔네. 이제 우리 남은 날들을 벌 서듯 살지 맙시다. 눈치 보듯 살지 맙시다. 사랑을 구걸하듯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리듬으로, 우리의 온도로 살아냅시다. 누군가의 부모로 최선을 다해온 당신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으로도 충분히 찬란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라도
나의 삶을 나만의 춤을 추며 살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숨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도, 괜히 눈물이 차오르는 저녁에도 당신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많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겪는 아픔을 지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끝에는 반드시 다시 웃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늘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